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도 첫 변론이 열립니다. 먼저 김영수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변론에 들어갑니다. 한덕수 총리도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위원인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도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국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된 사례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국무위원인지 대통령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는데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 모두 공감하는 만큼 변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인데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정대로 10차 변론 내일 진행됩니다. 추가 기일이 잡힐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탄핵 심판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쯤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이후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변론은 조만간 마무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판부가 최후 변론까지 열흘 정도 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9차 변론에서 사실상 입장 정리가 끝난 만큼 당장 다음 주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 최후 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달 초순 혹은 중순쯤 파면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이어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추가 더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를 내일 하루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그 이후에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면 또 그 이후 절차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은 사실상 모든 정리를 마쳤다는 입장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선고 일정의 유일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 그리고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의 집무실에서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과 세종에 있는 행안부 장관 집무실에서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 조치를 명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전 단수 관련된 문건이라든가 자료 확보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줄곧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뿐 이를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하지만 앞서 국회에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허 청장과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 경찰은 이 전 장관과 허 처장의 소환 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각각 3차례, 2차례 반려인데요. 이딴 영장 반려의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넘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5일 만에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다툼 여지가 있고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어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힘들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건 이번이 3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돌려보낸 건 2번째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직무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조수사본부를 함께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경찰은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확인한 뒤 공수처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을 포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의 긴급 구제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일부 인권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의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지난 13일 장군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지 닷새 만입니다.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소위까지 앞당기며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한 건데 회의에 참석한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위원은 예상과 달리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인권위는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요청한 가족 접견 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심의를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도 인권위가 최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이나 계엄 직후 시민들의 인권 침해 직관 조사를 기각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같은 발빠른 대처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전 소위에 비하면 이거 형평성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인권위는 조만간 군사법원 등의 인권 문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서부터 내란 공범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를 만들 뻔했던 그런 내란 수괴와 주요 범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이어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장군들의 긴급 구제 논의에도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죠. 아무래도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강도 높게 수사할지가 관심인데요. 사건 이송까지 하면서 의지를 드러냈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창원지검 이지영 차장검사 등 7명은 중앙지검으로 옮겨 관련 수사를 이어갑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해줬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는지, 여론조사 결과 조작으로 당선을 도왔는지,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만큼 이 역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셈인데 명 씨와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서면 비공개 방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이송까지 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수사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검찰은 사건 이송이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명태균 특별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당내 비주류 인사들과 연석으로 만날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통합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난 대선 때의 0.73%포인트 차였죠. 초박빙 차이로 패배했던 기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데 이어 오는 24일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모두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성사된 일정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가 이제 숙제인데 그 숙제를 푸는 첫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에 이어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을 아우르는 원탁회의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한 줌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등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것입니다. 이 같은 광폭 행보의 배경으로는 결국 지난 대선 0.73%포인트 차이 패배의 트라우마가 꼽힙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오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각을 세웠던 당 안팎 세력들과도 연대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연일 정책연구소와 포럼 창립 등 행사에 참석해 당내 포용을 주문하는 한편 수박이란 용어 자체가
옛날에는 바로 수박이라고 찍히면 바로 그거는 그 대상자가 희생으로 연결됐습니다. 이거는 한번 바로잡아야 되겠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같은 정책 경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에게 입각 제안이 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제안이 아닌 검토가 있었을 뿐이라고 사과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자신도 제안을 받지 못했는데 입각설에 함께 거론해놓고 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합 노력에도 실제 비명계와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각종 선거를 거치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지층 간 감정의 골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계속해서 김하늘양 피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 40대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면 조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계획 범행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40대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볼 때 교사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당 부분 확보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 A씨의 검색 기록 등에서도 계획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수집됐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자체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행 전후의 정황과 교사 A씨의 행동 패턴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사팀은 수술 전 첫 진술대와 회복 과정에서 A씨를 상대로 2차례 간단한 대면 조사는 이뤄졌지만 정식 피의자 조사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건강 상태가 악화돼 다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회복 상태가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도 건강 상태에 따라 집행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대신 같은 날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됩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오후 5시엔 지난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다시 나옵니다. 오후 7시에는 앞서 2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와 검찰에 집행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에 따른 구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인 측 증인으로 채택한 조지호를 피청구인 증인으로도 채택해서 했고 조지호 증인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촉탁했습니다.
10차 변론은 애초 예정했던 오후 2시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첫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을 고려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 기일이 형사사건 변론 준비와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날 시작을 한 30분 정도 늦추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고 아예 그냥 1시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는 20일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는 조금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직접 의견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보고 대리인단에 일임하기로 한 건데 미리 재판 절차가 공지된 만큼 윤 대통령이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오후 2시쯤 헌법재판소를 벗어납니다. 앞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틀 뒤 형사재판 일정이 예정돼 있고 증인도 나오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9차 변론기일 출석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일 아침 출석을 결정했다가 헌재에 도착한 뒤에야 입장을 바꾼 겁니다. 12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된 뒤에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결국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건 지난달 19일 구속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고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확인한 뒤 복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양쪽의 대리인단의 이제 의견 발표다 이런 걸 들으시고 우리 측에서는 뭐를 발표할 거라고 이제 들으시고 나서 그것으로 충분하고 대리인단을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자리에서 특별히 할 역할이나 하실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들어간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재판부가 절차를 공지한 만큼 윤 대통령이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양측의 이견이 컸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탄핵 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 조서를 탄핵 심판 재판정에서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면서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야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선 굉장한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침투 의혹과 관련해선 여전 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에게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번호를 건네며 협력을 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국회 측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관련자의 검찰 조사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서를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중도에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조서가 진술대로 쓰였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진술 과정이 모두 영상으로 녹화돼 있어서 조서 중 가장 강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피청구인인 한덕수 총리도 직접 변론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한 데다 국무회의도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4시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첫 변론도 열릴 예정입니다.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지 아니면 과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승진 인사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박 직무대리가 현 정부 들어서 초고속 승진한 점이 사실상 보은 인사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흠결 없는 인사에 야당이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 직무대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다 본인과 통화를 해요. 이거를 내란의 중심에 있었다, 내란에 참여했었다고 볼 개연성이 없습니까? 박 직무대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화였다며 계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고 행안부 상황을 문의하셨습니다. 영등포 서장과 통화한 것은 국회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전화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직무대리가 경찰 소환 조사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거라며 야당이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두 번의 어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는 내란과 관련된 그런 혐의를 갖다가 다 제가 봤을 때는 벗었다고도 그렇게 보는데. 박 직무대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반 만에 경찰 내 서열 2위까지 3계급을 초고속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박 직무대리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점을 들어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고 박현수 직무대리 어떤 면이 서울청장에 적합하길래 치안장관 6명을 다 건너뛰고 단수 추천하고 5시간 37분 만에 졸속 검증까지 감행하면서 임명을 했습니까? 여당은 경찰 인사가 적체된 상황에서 정당한 인사였다면서 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인 거냐고 맞섰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인사는 빨리 임명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왜 임명했냐고 난립니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둘러싼 인사 논란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과 맞물려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비상계엄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군 소식통으로 거론한 취재원 가운데 하나가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인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한 인터넷 매체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선관위와 국방부, 주한미군까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정에서 이 기사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후속 보도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 소식통이라고 말한 제보자 가운데 한 명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중국 대사관에 침입하려다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 A씨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자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보원들과는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매체의 다른 기사에서 체포작전에 투입됐다던 미군 블랙 요원 마이클, 가브리엘, 라파엘 등 코드명도 자신이 장명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군 군복을 입은 모습과 출입증, 미국 여권 등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과거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라고 했다가 허위라고 인정한 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점 등을 볼 때 미군 사칭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간첩 체포 기사 등과 관련해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터넷 매체와 기자를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기자를 출국 금지한 뒤 A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의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요.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고 여당은 특검을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건드리지 않았다며 맹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4개월 내내 시간만 허비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특검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전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의혹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특검 통과 전에 중앙지검이 계엄 사태 이상의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대규모 특수본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관련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핵심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 보존 조치를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을 보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린 표적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시급성을 이유로 숙려기간을 무시한 채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심사에 들어갔다며 법안을 강행하면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시급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과 대통령 탄핵 분위기 고조에만 적용이 되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릴 정치 공세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친한동훈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많은 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이런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냐.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면 여권 내 다른 경쟁자들이 명태균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향한 저격카드로 특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 내부 분열이 추후 본회의 재표결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 인사들 가운데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와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오 후보가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만났지만 테스트용 여론조사가 엉터리라고 밝혀져 명 씨가 참모들에게 쫓겨난 이후 어떤 만남도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명태균 씨와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명 씨가 이준석 당시 후보를 도와달라며 찾아와 명 씨는 나가라고 한 뒤에 이 후보와 10분 동안 단독 면담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황금폰에도 자신의 목소리나 문자가 한 글자도 없으니 민주당도 폭로할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계가 첫 민간 통상외교에 나섭니다. 경제사절단을 이끄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오늘 미국으로 향하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산업 대표들도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미국 정재계 인사와 교류하면서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간의 논의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출 둔화 우려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역기술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지난해 무역기술 장벽 동향을 살피고 올해 수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범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내놓습니다.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의미로 만약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한다면 2개로 집계되는데요. 지난해 2분기에는 내수 부진 여파로 10대, 20대와 또 40대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국내은행 20곳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은행권 내부 통제 강화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의 경과 등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한파특보가 확대 발령된 가운데 현재 강원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7.5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도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 해안가와 해상으로는 더욱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맑은 날씨에 바람이 강해서 화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하면서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맑겠지만 낮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날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까지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5.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1도, 안동 3도, 전주는 3도에 머물 텐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단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긴 한데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에 막을 올렸습니다. 고위급 협상팀 설치를 합의하고 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만에 종전 협상에 첫 발을 뗀 겁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담 끝에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goal of today's meeting was to follow up on the phone call the president had a week ago and begin to establish those lines of communication. The work remains. Today is the first step of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종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nd only President Trump can do that. And in the Oval Office less than a week ago, both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both said to him, only you, President Trump, could drive this war to a conclusion. 러시아도 미국과 유용한 협상을 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Разговор был, я считаю, очень полезный. Мы не просто слушали, но и слыш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у меня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빼고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Ukraine has lost thousands and thousands of its people, and so to even begin a process without including Ukraine is perceived by Ukraine and many around the world as just throwing them under the bus.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의 불만을 의식한 듯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에는 우크라이나도 참여하게 될 거라며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요.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협상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하루 뒤로 예정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3월 10일로 연기했다며 키이우에서 미국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 감축에 돌입하면서요. 부작용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의 수습 직원들이 이 해고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이 핵탄두 조립 공장에선 최근 100여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에너지부 고위 인사들은 감원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고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복직을 통보했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작 전국의 검사 업무를 조종하는 인력은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연방 항공천 인력 수백 명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7만 5천 명에 그치자 이달부터 본격적인 칼질에 나섰습니다. 이미 만여 명이 직장을 떠난 가운데 국세청이나 항공우주국 등 다른 기관에서도 대규모 감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1년 미만의 수습 직원들이 최우선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DOGE is focused on probationary employee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can just mass terminate us without any recourse.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머스크에겐 이해 충돌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 Consumer Protection Bureau, that's shut down. Why? Because that's the bureau that would make it a little bit harder for Elon Musk to set up the cash payment app on Twitter. 하지만 머스크는 재정 적자 해소와 관료주의 타파를 내세워 감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We have this unelected fourth unconstitutional branch of government, which is the bureaucracy, which has, in a lot of ways, currently more power than any elected representative. 정부 효율부가 예산 감독을 이유로 재무부 결제 내용에 이어 사회보장청과 국세청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하려고 하면서 소송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연방정부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지만 정작 백악관은 머스크의 공식 지위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고문이라고 밝혀
월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가수 싸이의 콘서트를 보러 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또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버터 맥주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된 베르맥주 회사 대표인 박용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제 오후 6시 20분쯤 강원 양양군 서면 부감리 인근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은 일가족 3명이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후임 병사에게 욕을 하고 암기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제51사단 소속 선임병사 5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부 구미경찰서는 지난 14일 같은 마을에 사는 9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골드바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풍선 효과일까요? 골드뱅킹이나 달러 예금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바는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1년 사이 거의 2배로 뛰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품귀 현상은 풍선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골드바 현물 거래 대신 은행 계좌를 터서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이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3곳의 관련 잔액은 9천억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골드바나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약간 달러의 환차익처럼 골드 가격 오르면 원화로 찾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금처럼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676억 달러가 넘어 2년여 만에 최대입니다. 강달러에도 팔아서 차익을 챙기기보다 추가 매수를 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좀 늘긴 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는 경제가 조금 위기 상황일 때 많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로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란 기대감도 달러에 대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과 달러 선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해 국내 20대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미 통상 민간사절단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합니다. 사절단은 먼저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에서 한미 비즈니스 나이트를 개최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론의 발인이 오늘 엄수됩니다. 오늘 새벽 이뤄지는 장례 절차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서울 목동 빙상장에서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달성한 피겨 간판 차준환과 김채연은 서울에서 열리는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공사 공사장에서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전례 없던 폭우 상황 같은 급변하는 기상현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되고 시공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도로에 생긴 5m 깊이 거대한 구덩이에 화물차 2대가 빠졌습니다. 지난해 9월 하루 400mm 가까운 비가 내렸을 때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난 대형 땅꺼짐입니다. 부산시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5개월 동안 사고를 들여다봤는데 가장 먼저 지목된 원인은 물. 전에 없던 폭우에 50m 떨어진 하천이 범람하고 빗물이 배수관을 역류해 공사 구간에 유입된 게 시작입니다. 이어 물이 물막이 시공이 안 된 구간으로 흘러가면서 토사가 유출됐고 벽 역할을 하던 흙막이 판까지 쓸려 내려가며 대형 땅꺼짐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서 시공까지 규정을 어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조사위원회 설명입니다. 저희들 개척 결과를 다 분석한 건데 불착을 하면서 땅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뭐 벽체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훨씬 이제 하회하는 거죠. 조사위원회는 물막이 성능을 높이고 집안 침하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공사 주체인 부산교통공사가 일부 대책을 실행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일종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 지금 뭐 그라우팅의 깊이라든가 차수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사고는 났는데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극한 호우 등을 반영한 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을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제품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화재 실험을 해봤더니요, 리튬 배터리가 부착된 모든 제품에서 이 배터리의 발화, 또 폭발 현상이 발견됐고 열기에 아예 손잡이가 녹아버려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동건 기자입니다. 디지털 도어록의 플라스틱 덮개가 완전히 녹았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한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화재 실험을 해보니 절반에서 이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돌려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수동 레버가 녹아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 개 제품은 수동 손잡이가 녹아내렸고 모든 리튬 건전지 제품에서 실험 조건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에 발화나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취약점 때문에 국내 판매가 막혀있던 리튬 건전지 도어록.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5월부터 유통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들은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인 오류도 발견됐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하여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한 개 제품은 해당 단자가 외부에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 제품은 설치에 필요한 구멍 위치가 국내 규격과 달라 이전 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문제 제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반드시 KC 마크 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디지털 도어록만 구매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계엄 이후 최근 유튜브에서 무당 유튜버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극단적인 정치 발언을 하거나 근거 없는 예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일부 유튜버들은 구독과 후원금을 늘리려고 가짜 손님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뛰어든 무당 유튜버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속과 관계없는 탄핵 등을 소재로 과격한 주장을 하는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윤 대통령은 탄핵 안 된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식입니다. 또 우파 무당과 좌파 무당을 자처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올해 혼을 떠가는 수가 걸려있다라거나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세종대왕님이 이씨 아니냐라며 근거 없는 정치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우를 섭외해서 손님처럼 연기를 시켜서 조회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엔 결국 돈벌이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는데요. 계엄과 탄핵 정국 속 특정층의 지지를 이끌어내 후원금을 유도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평범한 무속인 평판까지 추락한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돈벌이에 악용한다는 비판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공백 사태가 이어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의 3분의 1은 동네 의원에 취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련병원에 돌아가지 않고 3, 4년 더 일을 배워서 개원하려는 전공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련병원을 떠나 재취업한 전공의 10명 중 6명은 동네 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냈거나 임용을 포기했던 이들입니다.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의 60%가량이 의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직 전공의 3명 중 1명꼴입니다. 어떤 진료과로 갔나 봤더니 일반 의원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순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의원급, 그중에서도 일반 의원으로 몰리면서 급여는 좀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봉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일을 배워서 개원할 생각에 참는다는 거죠. 의정 갈등이 끝난다 해도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학병원에 남고 싶어도 교수 자리는 적죠. 또 교수와 개원의 간의 임금 차이도 크죠. 수련병원에 남을 동기가 적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의 복귀는 더 떨어질 거란 의대 교수의 지적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단독 인터뷰 기사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의 세계 첫 언론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포로는 변절을 의미한다, 또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남겼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파병 북한군은 모두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은 자신들이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에 북한을 떠나 12월에 러시아 쿠르스크에 도착했는데 유학생 훈련이라고 안내를 받아서 처음엔 본인이 전투에 참여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파병 북한군들은 한국군이 드론을 조종한다고 들어서 한국과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열 감지 드론에 하나둘씩 다 죽어나가고 26세 저격수 리 씨는 중대에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총알이 팔을 뚫고 뼈를 꺾어 통과해서 턱이 다 부서져 나갔습니다. 두 분 다 중환자인 부모님은 아들이 러시아에 간 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포로인 게 알려지면 변절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평양을 떠나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군인 포함 파병병사 대부분은 외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꿈을 꽃 피워보고 싶다는 리 씨. 난민 신청을 한 다음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2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25%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요. 오는 4월 2일에 발표될 자동차 관세는 25% 또는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외국 자동차 회사에 미국의 공장을 지을 시간을 주고 싶다면서 1년에 걸쳐 세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지을 예정이던 대형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이 이미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다면서 자신의 관세 부과 효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산업에도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다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진상을 알려온 기로녹 할머니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은 기로녹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 같은 고통을 겪었던 이용수 할머니가 오랜 벗에게 손을 흔들며 눈물로 배웅합니다. 길할머니는 당뇨 등 건강 악화로 투병하다가 지난 16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발인식이 치러진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치계 인사들도 직접 걸음에 조문했습니다.
길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공장에서 일하는 줄 알고 중국 만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1998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 집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졌고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에 따른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라. 일본 사회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이 문제를 인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단 7명뿐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7세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공급 과잉으로 우리나라 업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투자금만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과연 침체한 우리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오태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우주기지 건설 현장을 보는 듯한 웅장한 공사장이 위용을 뽐냅니다. 마치 로켓 모습 같은 철탑이 하늘 높게 우뚝 섰고 원형 탱크는 크기로 압도합니다. 국내 정유사가 9조 2천억 원을 들여 울산에 짓고 있는 석유화학 공장 모습입니다. 세 구역에 나눠 진행되는 공사 규모는 여의도의 4분의 1 수준. 투입되는 시멘트만 레미콘 6만 대 분량이고 에펠탑 14개를 만들 수 있는 철골 9만 8천 톤이 투입됩니다. 특히 지하 배관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인근 석유화학 공장에 공급합니다.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업체들에게 지하 배관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운송비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공급의 원활성이 향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사 핵심 설비는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뽑아내는 시설입니다. 원유 70% 이상을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원료 생산에 주목적을 둔 공정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만큼 저렴한 원가와 환경 규제에서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샤인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납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탄소 배출량, 에너지 효율 이런 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석유화학 공장 공정률은 55%로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입니다. 울산에 건설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희망을 응원하는 특별한 입학식과 졸업식이 어제 강남 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대학 진학에 성공한 입학생 3명과 학업을 마친 졸업생 4명이 참석해서 축하를 받았는데요.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 사지마비와 호흡장애를 이겨내고 학업을 계속한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찬바람이 쌩쌩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3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추위가 더 심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낮에도 찬 공기 속에 체감 추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그리고 보온용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강추위가 강화되면서 한파특보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3도, 대구는 영하 3.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과 광주 3도, 부산은 6도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4에서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해안가와 해상으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충남 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해서 화재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되면서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까지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